위대한 역사의 장을 함께 열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시간여행을 통해 찾아갈 곳은 비록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오늘날 우리의 법과 언어, 도시의 풍경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한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귓가에 또는 분주한 일상 속 잠시의 휴식이 필요한 당신의 마음에 지금부터 펼쳐질 2000년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마음의 문을 열고 시간의 강을 따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시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역사가 단군의 신화에서 시작되듯 로마의 이야기도 한편의 전설과 함께 막을 엽니다. 아직 제국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붙기 전 팔라티노 언덕 아래 새벽 안개가 자욱한 땅이 있었습니다. 훗날 대리석 광장과 높은 기둥, 그리고 백인 대장들의 묵직한 발걸음으로 채워질 그 땅에는 그저 테베레 강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워지기 전 이탈리아 땅에 깊이 뿌리내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무녀 레아 실비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왕자를 위협할 후손의 탄생을 두려워한 숙부 아물리우스 왕에 의해 순결을 맹세한 베스타 신전의 여사제였습니다. 하지만 신의 뜻은 인간의 명령으로 막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군신 마르스가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는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쌍둥이를 강에 던져버리라 명했습니다. 아기들은 바구니에 담겨 진흙탕 같은 테베레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봄비로 불어난 강물은 오히려 잔잔했고 물살은 바구니를 강가의 얕은 곳 무화과나무 뿌리 근처에 안전하게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굶주린 아기들을 발견한 것은 한 마리의 암늑대였습니다. 후대의 이야기처럼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늑대는 자신의 굴로 아기들을 데려가 젖을 물렸고 쌍둥이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얼마 후 양치기 파우스툴루스가 그들을 발견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길렀습니다. 형제는 자신의 혈통을 모른 채 양떼와 들판 사이에서 용맹하고 고집세게 자라났습니다. 청년이 된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할아버지가 왕위를 되찾는 것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7개의 언덕으로 둘러싸인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그 강가의 땅이 그들을 다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시작부터 갈등 속에서 벼려졌습니다. 형제는 도시의 첫 돌을 어디에 놓을지, 누가 지도자가 될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로물루스는 팔라티노 언덕을, 레무스는 아벤티노 언덕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계시를 보기로 했습니다. 로물루스가 더 많은 새를 보았지만 레무스는 자신이 먼저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소한 논쟁은 피로 얼룩진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레무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로물루스 자신이 죽였는지 혹은 그의 부하가 죽였는지 이야기는 분분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 형제는 살아남았고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땅에 선을 긋고 성벽의 경계를 정한 뒤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신성한 경계를 넘는 자는 누구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도시는 형제의 피를 희생해서라도 지켜질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날은 주님이 태어나시기 753년 전 4월 21일이었습니다. 로물루스는 자신의 이름을 따 도시를 로마라 칭하고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 부족의 남자들이 모여들었지만 여자가 부족하자 로물루스는 이웃 사빈이 부족의 딸들을 납치하여 강제로 로마인과 결혼시키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잔혹한 행위였지만 결과적으로 두 민족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로마를 다스린 로물루스의 최후는 그의 시작만큼이나 신비로웠습니다. 어느 날 폭풍우 속에서 호련히 사라져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로마는 폭력 속에서 태어나 야망으로 형태를 갖추고 신의 가호 아래 성장했습니다. 신화와 현실이 뒤섞이고 제국의 경계가 칼로 그어지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로마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소리내기 전 강가의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로물루스가 세운 도시는 곧이어 여러 왕들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로마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7명의 왕이 차례로 통치했습니다. 두 번째 왕 누마 폼필리우스는 평화를 사랑하고 신앙심이 깊어 로마의 종교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는 달력을 만들고 사제 제도를 확립했으며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만든 종교의식들은 도시를 단순한 군사 주둔지가 아닌 리듬과 전통이 있는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이후의 왕들은 정복을 통해 로마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툴루스 호스틸리우스는 경쟁 도시 알바론가를 파괴하고 그 귀족들을 로마로 편입시켜 원로원을 확장했습니다. 앙쿠스 마르키우스는 테베레 강에 다리를 놓고 로마의 영향력을 서쪽으로 넓혔습니다. 마지막 세 왕은 북쪽의 에트루리아 출신으로 건축, 종교, 상징 등 새로운 문화를 로마에 가져왔습니다. 타르키니우스 프리스쿠스 왕은 대전차 경기장인 키르쿠스 막시무스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는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군대를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마지막 왕, 오만한 타르키니우스라 불리는 루키우스 타르키니우스 수페르부스는 폭력으로 왕좌를 차지하고 잔혹하게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귀족 부인 루크레티아를 엿보이는 사건이 발생하자 분노한 귀족과 시민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왕과 그의 가족은 추방되었고 로마의 왕정은 막을 내렸습니다. 왕정의 폐허 위에서 로마인들은 새로운 정치 체제를 세웠습니다. 왕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여 시민들이 선출한 행정관들에게 권력을 맡기는 공화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공화국이란 공공의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더 이상 왕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화정 초기 로마는 또 다른 내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귀족 계급인 파트리키와 평민 계급인 플레브스의 대립이었습니다. 파트리키는 오래된 가문 출신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원로원을 장악하여 통치권을 독점했습니다. 반면 플레브스는 농부, 장인, 병사들로 국가를 위해 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가 제한되고 귀족과 결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법은 문서화되지 않고 귀족들 사이에서만 구전되어 평민들은 늘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494년 플레브스들은 마침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떠나 성박 언덕에 올라가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할 대표자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동력과 병력의 핵심인 평민들이 사라지자 귀족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평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로원이나 집정관의 부당한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호민관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에도 평민들의 투쟁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열두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조항들이 청동판에 새겨져 광장에 게시됨으로써 귀족과 평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게 설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문고를 울렸던 것처럼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저항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민중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도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390년 북쪽에서 내려온 갈리아족에게 로마가 함락되는 끔찍한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로마인들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나 성벽을 더 높이 쌓고 군대를 재정비했습니다. 그들은 이 치욕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끈질긴 전쟁 끝에 이탈리아 중부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삼리움족을 굴복시키고 남부에 부유한 그리스 식민 도시들까지 정복했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명장 피로스 왕과의 전쟁은 로마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피로스는 전투 코끼리 부대를 앞세워 연이어 승리했지만 너무나 많은 병사를 잃어 한 번만 더 이렇게 이기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은 오늘날까지도 상처뿐인 영광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는 엄청난 손실에도 꺾이지 않는 끈기로 피로스 왕을 물리쳤고 마침내 이탈리아 반도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를 통일한 로마의 눈은 이제 바다 너머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건너편에는 로마의 운명을 건 숙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북아프리카의 해상 강국 카르타고였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놓인 시칠리아 섬이 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해전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카르타고 함선을 납포하여 그것을 본떠 군함을 만들고 코르부스라는 갈고리 다리를 발명해 해전을 백병전으로 바꾸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년이 넘는 1차 포에니 전쟁 끝에 로마는 승리했고 시칠리아는 로마 최초의 해외 속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르타고의 복수심은 스페인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로마 역사상 최악의 악몽으로 기억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니발 바르카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앞에서 로마에 대한 영원한 적의를 맹세했던 그는 기원전 218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로마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 북부로 진격했습니다. 이는 상식을 뛰어넘는 대담한 작전이었습니다. 한니발은 연이어 로마군을 격파했고 특히 칸나의 전투에서는 완벽한 포위 작전으로 로마군 수만 명을 전멸시키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마치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겪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와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도시들이 로마를 배신하고 한니발에게 돌아섰고 로마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백절불굴, 수많은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우리 민족의 정신처럼 로마는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정면 대결을 피하며 한니발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지구전을 펼쳤습니다. 그 사이 젊은 장군 스키피오가 스페인에서 카르타고 세력을 몰아내고 전쟁의 무대를 아프리카 본토로 옮기는 과감한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결국 한니발은 이탈리아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기원전 202년 자마 전투에서 스키피오와 운명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의 전략이 승리했습니다. 한니발은 패배했고 카르타고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로마는 지중해 서부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한니발이라는 거대한 시련을 이겨낸 로마는 더 이상 과거의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지중해는 이제 로마의 호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등
동방의 헬레니즘 왕국들을 차례로 정복했습니다. 한때 로마에게 예술과 철학을 가르쳐 주었던 스승 그리스는 이제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르타고는 파괴되어야 한다고 외쳤던 카토의 주장처럼 로마는 3차 포에니 전쟁을 일으켜 카르타고를 지도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정복 전쟁은 로마에 막대한 부와 노예를 안겨주었습니다. 귀족들은 광활한 농장 라티푼디움을 노예를 이용해 경작하며 부를 쌓았습니다. 반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소농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땅을 잃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부와 가난의 격차는 극심해졌고 공화정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그라쿠스 형제가 토지개혁을 시도했지만 귀족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로마 정치의 폭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후 로마는 군인들이 사병화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가이우스 마리우스는 군제 개혁을 통해 무산자들을 군대에 받아들였고 이들은 국가가 아닌 자신들에게 땅과 부를 약속하는 장군에게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우스의 정적이었던 술라는 심지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공화정은 이름만 남았을 뿐 사실상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혼란의 시대에 로마와 세계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카이사르는 뛰어난 언변과 정치적 수완, 그리고 야망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갈리아 원정을 통해 군사적 명성을 쌓았고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폼페이우스를 비롯한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로마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신 독재관이 되어 달력을 개혁하고 퇴역병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등 여러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왕과 다름없는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독주의 위협을 느낀 공화주의자들은 암살을 모의했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장에서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자신이 신임했던 이들의 칼에 찔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암살자들은 공화정을 지켰다고 믿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공화정의 마지막 숨을 끊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은 또 다른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불러왔습니다. 그의 충실한 부하였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카이사르가 양자로 사마 후계자로 지목했던 젊은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그의 연인인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악티움 해전에서 격파하고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왕이나 독재관을 자처하는 대신 공화정을 재건했다고 선포하며 자신을 프린캡스, 즉 제1시민이라 칭했습니다. 원로원은 그에게 존엄한 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바쳤습니다. 공화정의 외피를 썼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는 공화정 시대를 마감하고 사실상의 제정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통치와 함께 로마는 약 200년간 이어지는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바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입니다. 이 시기 제국은 국경이 안정되고 무역이 번성했으며 로마의 법과 질서 아래 수많은 도시들이 발전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나는 벽돌의 로마를 물려받아 대리석의 로마로 만들었다고 말했을 정도로 대대적인 건설 사업을 통해 로마를 제국의 심장다운 화려한 도시로 변모시켰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황제들은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를 형성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양자 티베리우스는 유능했지만 의심 많고 음울한 통치자였고, 칼리굴라는 폭군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클라우디우스는 신체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브리타니아를 정복하는 등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를 자처했던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제 당시 수수방관하며 시를 읊었다는 의혹과 함께 그리스도 교도들을 박해한 최초의 황제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네로의 죽음 이후 로마는 네 황제의 해라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플라비우스 왕조를 열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상징인 콜로세움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로마는 오현제 시대라 불리는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이르는 5 황제들은 혈연이 아닌 능력 있는 인물을 양자로 사마제위를 계승시켰습니다. 특히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로마 제국의 영토는 역사상 최대로 확장되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더 이상의 팽창을 멈추고 국경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으며 브리타니아에 하드리아누스 방벽을 쌓았습니다. 마지막 현재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철인 황제로 불릴 만큼 깊은 사색가였지만 그의 통치 기간 내내 게르만족의 침입과 역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전선에서 병사들과 고통을 함께하며 쓴 명상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황금기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신의 어리석은 아들 콤모두스에게 재위를 물려주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3세기에 들어서자 제국은 극심한 위기에 빠집니다. 약 50년간 20명이 넘는 황제들이 군인들에 의해 옥립되고 살해당하는 군인 황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끊임없는 내전과 이민족의 침입, 경제 파탄과 역병으로 제국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이 혼란을 수습한 것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혼자서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제국을 동서로 나누어 각각 정제와 부제를 두어 통치하는 사두정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황제의 권위를 신격화하고 대대적인 행정 및 군사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통일을 저해한다고 여겼던 그리스도교를 역사상 가장 가혹하게 박해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은퇴한 후 사두정치는 다시 내전으로 무너졌고 이 싸움의 최종 승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습니다. 그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 전날 밤 하늘에서 십자가 환상을 보고 승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그리스도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했고 오랜 박해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새로운 이름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로써 제국의 중심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대에 그리스도교는 제국의 주요 종교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의 사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후 로마 제국은 그의 2 아들에 의해 동로마와 서로마로 영구히 분열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의 몸이었던 우리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과 같은 제국의 비극적인 분단이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의 아픔을 생각하면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거대한 제국이 둘로 쪼개지는 그 순간의 역사적 무게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한 동로마 제국은 이후로도 1000년간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을 이어갔지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4세기 말부터 훈족의 서진으로 시작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은 서로마 제국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수많은 게르만 부족들이 로마 국경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410년
서고트족의 알라리크 왕이 로마시를 약탈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원한 도시 로마가 800년 만에 이민족에게 함락된 것입니다. 이후 서로마 제국은 사실상 이름만 남은 채 게르만족 출신 용병대장들이 황제를 허수아비로 세우고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반달족은 북아프리카를 점령하여 로마의 곡창지대를 빼앗았고 훈족의 아틸라는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76년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마의 건국자 이름과 같은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는 동로마 황제에게 제국의 상징물들을 보내며 더 이상 서방에는 황제가 필요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쌍둥이 형제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하여 세계를 지배했던 거대한 서쪽의 제국은 건국 1200여 년 만에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진정으로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그들이 남긴 법률과 건축, 언어와 종교, 그리고 공화정과 제국이라는 정치체제의 이상은 중세 유럽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인류 문명의 굳건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이야기는 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넘어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문명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빛나고 또 어떻게 쓰러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교훈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기나긴 역사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지혜의 불씨와 성찰의 시간이 깃들었기를 소망합니다.